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큰 챕터 하나를 닫고 새로운 시작점에 선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누군가는 이혼을 실패의 낙인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혼은 어떤 의미냐면요. 썩어가는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나마 다행인 건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 동안에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시술을 하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비협조와 냉담함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죠. 그때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참 힘들었고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게 서글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네요. 씁쓸함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제 결혼과 이혼의 전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주말 산행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 건강과 체력이 몹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오래 앉아있다 보니 목과 허리에 고질적인 통증과 염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체력 때문에 정말 살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운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허리나 목의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에 빠지면서 여러 운동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더욱 잘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는 그중 등산이 참 좋더라고요. 산에 오르다 보면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맑고 시원한 공기도 실컷 맞고요. 트레이너 센터나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서 그런지 더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등산을 하다가 나중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같은 회원인 남편을 처음 만났죠. 남편은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3살이 어렸습니다. 남편은 트레이너 일을 오랫동안 했었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PT샵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사실 남편은 운동도 운동인데 영업 차원에서 여러 동호회에 가입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금방 친해졌어요. 남편은 탄탄한 몸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고 그 매력적인 모습에 저도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듯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제 차분하고 계획적인 성격을 매력있다,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칭찬했고 저는 그 남자의 유머와 활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썸을 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 그는 주말마다 제 손을 잡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녔고 같이 운동을 즐기며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이런 남자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잘 만나오다가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애 때와 달리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친과 저는 양가 형편을 고려해 반반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잘됐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했거든요. 월세를 받을 용도로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반반하고 모자란 금액은 대출을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친은 약속한 그 반반의 결혼 자금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샵 운영이 안 좋다느니 손님이 많이 적다느니 하면서요. 그런 남편을 이해했어요. 왜냐면 남편도 개인 PT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창업에 돈이 꽤 들어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님, 아버님은 좀 도와주실 수 없는 거야? 저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을 순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은 퇴임 후 시골에서 펜션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펜션을 운영하실 정도면 여유가 좀 되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펜션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만 까먹는 애물단지에 가까웠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은 퇴임 후 돈을 전부 털어 펜션을 여신 것 같은데 장사도 정말 안 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부모님께도 손을 벌릴 형편이 안 되었던 거고 남편 본인도 돈이 별로 없던 거죠. 남편은 돈도 없고 집안에서 도움받을 처지가 아닌데도 저한테 결혼부터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때 그 계획 없고 무대뽀인 심성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계획과 달리 돈이 많이 모자랐고 대출을 받을까 했는데 친정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무리해서 대출 많이 받지 말라며 돈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작 그런 남자 때문에 친정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린 게 참 죄송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친정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려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돈 2, 3천 들고 거저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 꽤 비싼 곳 아니냐며 그런데 투자한 제가 안목이 좋은 것 같다고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투자도 잘하고 돈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우리 집 돈 관리는 저한테 맡길 테니 앞으로 제가 돈을 잘 불려주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보다는 제가 더 잘할 것 같아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초반에는 남편도 버는 돈을 착실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이나 적금을 했습니다. 몇 달간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댁 때문이었죠. 시댁에서 운영하는 펜션은 제 생각 이상으로 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펜션으로 수입이 안 되니 저희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안 가는 소액이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느니 정화조가 고장나서 수리해야 된다느니 생활비로 조금 보내달라느니 그 정도로 몇십만 원 정도 빌려가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우신데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지 하는 좋은 마음으로 부부 생활비가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고마워. 내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다. 자기 같은 며느리가 없다 진짜. 뭘 어머님 아버님 힘드시다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야지. 나 진짜 결혼 잘했다. 고마워.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할게. 그랬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한번 열린 지갑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느샌가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의 열린 지갑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의 요구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액수도 커졌고 또 당연해졌거든요. 성수기 대비해서 비품을 새로 사야 한다.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써야 하는데 인건비가 없다 등 이유는 끝이 없었죠.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빌려가실 때는 분명히 다음 달 정산해서 바로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엑셀 시트에 날짜와 금액, 명목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의 기록이 늘어갈수록 갚는 돈은 제대로 없고 빌려가는 돈만 야금야금 늘어갈수록 제 마음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죠. 남편에게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지만 남편도 자기 가족이니 이해를 해달라는 편이었어요. 자기도 알잖아. 엄마 아빠도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도 돈이 막 많은 건 아닌데 부담스럽기도 해. 어쨌든 우리가 모아야 될 돈을 계속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드리는 거잖아. 우리도 나중에 아이도 가져야 되고 이사 생각도 하고 그러면 지금 애 없을 때 돈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 우리 아직 젊고 둘 다 열심히 하니까 돈이야 또 금방 모을 수 있지. 엄마 아빠는 당장 힘드신 거잖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긴 한데 가족끼리 조금 돕고 살자. 내가 장남인데 엄마 아빠 힘들어하시는 걸 모른 채 할 수도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갑갑하고 한숨 나는 일이었죠. 아무리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됐어도 제가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태도로 나오니 저는 뭐라 말하기 힘든 묘하고 황당한 기분을 느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울먹이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우리 펜션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어쩌니? 네? 그게 무슨... 아니, 요즘 사람들 펜션 같은 데도 세련되고 좋은 데만 다니잖아. 우리도 장사가 영 안 되고 그러는 게 너무 촌스럽고 올드해서 그런가 싶은 거야. 우리 동네에 우리보다 더 오래되고 얄궂은 펜션 가지고 있는 박 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싹 펜션 뜯어 고치고 나서는 주말에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붐빈다더라고. 결국 우리도 시설 문제인가 싶은 거야. 그래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고쳐보려고 했거든? 그건 저도 알죠. 리모델링 그때 하신다고. 근데 사실 은행 대출이 좀 안 돼서 사금융으로 돈을 좀 빌려서 했어. 네? 어머니, 그런 건 함부로 빌리시면 안 돼요. 알지, 아는데 싹 고치고 새 단장하면 손님들 많이 올 거니까 그때 금방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리모델링도 제대로 안 됐잖니. 아휴, 일이 이렇게 꼬인다. 저도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전에 어머님이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된다며 펜션을 전반적으로 고치신다고는 했었습니다. 이대로는 특색도 없고 별로 예쁘지도 않다 보니 손님들도 안 온다면서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차라리 가격을 좀 낮춰서 가성비 좋은 펜션으로 운영해 보시라 그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는 싫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가격 싸면 오히려 몸만 축나고 돈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세련되게 새 단장하고 비싼 돈 받는 펜션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하셨죠. 그때 마침 그런 식으로 찔러대던 리모델링 업체도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엄청 신식으로 세련되게 바꿔주겠다고. 그러면 숙박객들도 엄청 늘어날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살짝 사짜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은 거기에 맡겨서 펜션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은행이 아니라 사설 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신 모양이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리모델링 업체가 제 예상대로 제대로 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공사도 처음과 달리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게다가 그 빌린 자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다 해보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싶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어쨌든 요는 그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펜션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그 펜션이 유일한 재산인데 대출을 제대로 못 갚아서 그거마저도 경매로 넘어가면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을 듣는데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제가 그맘때 공교롭게 들고 있던 오피스텔을 좋은 값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세금 문제 때문에 한 채를 정리하고 그 돈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그 돈을 좀 빌려달라는 모양이었죠. 저는 고민했는데 남편이랑 이혼할 게 아니면 그래도 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돈을 빌려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도 큰 돈을 빌려드리는 거니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게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좀 서운한 기색도 있었지만 당장 돈이 급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가족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결혼과 제 가족이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미우나 고우나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소중한 돈을 빌려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그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지갑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돈 달라더니 빌리고 나선 배째라 하면 그만인 호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돈 빌려드릴 땐 너무 고맙다며 은인이라며 이자는 절대 빼먹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두 달이고 나중에는 이자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앓는 소리는 기본이고요. 이번 달은 비수기라 수입이 0,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생활비도 당장 없다 등등 온갖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제 눈치도 보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거침없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야, 엄마한테 또 전화해서 이자 언제 줄 거냐고 그랬어? 엄마가 자기 전화만 오면 심장이 쿵 떨어진대.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도 그 돈 빌려드리는 거 쉬운 결정 아니었어. 알잖아. 그래, 아는데 엄마 아빠 사정 알잖아. 저번에 무슨 단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매출 좀 괜찮았다고 하셨잖아. 그래 봤자지. 가족끼리 무슨 빚쟁이처럼 너무 그러지 말자. 오죽하면 엄마가 며느리 전화 오는 게 무섭다고 하시겠어. 우리는 그 돈 당장 없어도 괜찮잖아. 빌려줄 때는 분명 이자는 꼭꼭 갚겠다고 하셨잖아. 아, 그것도 상한 봐가면서지. 너무 돈돈하는 것 같아, 자기. 그러면서 제가 돈돈거린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그 돈 제가 빌려드렸는데 막상 빌리고 나니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뭔지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뻔뻔한 행동에 너무 질리더라고요. 게다가 그맘때 아이 문제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는 1년 지나고부터 바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겼거든요. 그렇게 또다시 1년이 지나갔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가 이자 때문에 어머님하고 실랑이가 좀 있었다 보니
일부러 더 아이로 압박과 눈치를 주시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얘, 너 혹시 일부러 애 안 갖는 건 아니지? 내가 빌려간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안 가지려고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 너 돈 좋아하고 맨날 내 얼굴만 보면 이자소리 하잖아. 돈 모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모은다고. 그래서 애도 안 가지는 건가 해서. 어머니, 그냥 한 소린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라는데 누가 봐도 뼈가 박힌 소리였습니다. 진짜 가족끼리도 돈은 절대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사정사정할 땐 언제고 이자조차도 제대로 안 갚으려고 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퉁치려고 하시니 속이 박박 뒤집어졌죠. 어쨌든 어머님의 발언과는 별개로 저도 아이가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했고 저랑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 낳아서 오손도손 잘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무슨 문제인지 잘 들어서지 않았고 저는 난임병원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저한테는 별다른 문제가 안 보인다고 남편도 같이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처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안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가서 검사만 받아보자고 하는데도 남편은 왜 자꾸 그래? 나 문제 없다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다들 애 잘 만났던데. 문제가 있다면 당신한테 있는 거겠지.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 당신보다 연상인 거지 내 나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그리고 검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어쨌든 나는 젊고 운동해서 몸 건강하고 나는 문제 없어. 그런데 자꾸 같이 가자고 하지 마.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존심 운운하며 안 간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남편은 아이를 별로 안 갖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나만의 생각이고 정작 남편은 시큰둥하는 게 너무 보였습니다. 그걸 깨닫자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 나 혼자 아둥바둥 아이를 갖고 싶어 하나 싶고요. 남편은 결혼 전과 신혼 때까지는 저한테 열렬한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 마음이 정말 급속도로 식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부터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남편과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무슨 투명인간처럼 대화는 단절되었고 잠자리도 각방을 쓰게 되었거든요. 남편과의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오히려 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맘때 뭐가 좋은지 집에 오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주말이면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저랑 그나마 같이 앉아있을 때도 남편의 시선은 늘 핸드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생활비 부족이나 시댁의 채무 불이행 문제를 꺼내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돈 얘기. 진짜 지겨워 죽겠다. 당신은 그럴 거면 돈이랑 결혼하지. 숨 막힌다 진짜.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변해버린 행동에 느꼈습니다. 아,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남편과 내 사이는 끝이구나 라는 것을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장에 어떤 큰 계기는 없었지만 이혼을 계속 염두에 두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트레이너 워크숍이 있다며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남편의 옷에서 짙은 여자 향수와 더불어 여자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어요. 그걸 보는데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여자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냉담했던 거고 임신에도 관심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폰을 갖고 나와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깨서 나올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폰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보다 3, 4살은 어려 보이는 애띤 얼굴이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연인이나 부부처럼 몸을 밀착해서 사진을 찍고 스킨십 사진도 많았습니다. 너무 대놓고 이런 사진들이 많으니 어이가 없고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한 건요. 그 사진첩을 쭉 내려보니 옛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찍은 것 같은 사진이요. 그 사진에도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황당했죠. 그러니까 저랑 만나기 전에도 이 여자랑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양다리였나? 이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펜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은 놀랍게도 얼마 전 사진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머님, 아버님도 이 여자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시부모님, 남편 다 한통 속으로 나를 속였구나. 시부모님은 내연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심지어 따로 만나기까지 했구나 하는데 와, 이 사람들에게 나는 도대체 뭐였나 싶은 겁니다. 머리가 아찔하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대더라고요. 저는 카톡도 뒤져봤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제 욕을 엄청 했더군요. 아, 진짜 돈 가지고 징징거리는 거 너무 듣기 싫고 얼굴만 봐도 짜증나. 오빠 너무 힘들겠다. 그 여자 돈에 미쳤나 봐. 그러니까 경제력 있고 야무진 줄 알았는데 돈돈거리는 거 보면 정남이 떨어져. 그것 봐. 나 차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서 결혼하더니 꼴 좋다?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나 봐. 됐어.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뱃속에 우리 꼬물이 계속 커가고 있는 거 알잖아. 알지. 나도 미치겠다. 근데 너 임신한 거 알면 내 마누라 껌뻑 넘어가겠다. 자기는 임신 안 되니까 나더러 병원 같이 가보재. 자기 노산이라서 안 되는 건데 왜 나한테까지 병원 가자는 거야. 짜증나게. 지가 늙어서 그런 걸 왜 오빠 탓이래? 나는 바로 임신했는데. 여튼 빨리 정리해. 배 자꾸 불러오는데. 아, 빨리 해야 되는데 이혼을 잘 해줄까 모르겠네.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오빠 마누라 만나서 다 폭로할게. 폭로? 그러면 오빠 마누라가 빡쳐서 내 머리채라도 잡던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거 증거 삼아서 협박하면 되지. 고소하기 전에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그러다가 너랑 애랑 잘못되면 내 마누라 운동 많이 해서 힘 장난 아니겠어. 덩치도 있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나면 되지. 옆에 사람들이 임산부가 맡고 있는데 모른 체 하겠어? 글쎄. 내가 알아서 할게. 있어봐. 그걸 보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 상간녀가 임신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러 도발해서 이혼까지 하려고 하고요.
배신감, 분노, 모멸감, 허탈감, 온갖 감정이 뒤엉켜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냉정하게 계획했습니다. 복수? 아니,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내 권리를 되찾고 망가진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무엇보다 시댁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하더군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시부모님 소유의 펜션 건물과 토지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여자였어요. 떨리는 듯 어딘가 당돌함이 묻어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 강민준 씨 일로 저한테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 만나서 계획대로 도발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 여자는 저의 회사도 알았는지 근처 카페에 있으니 좀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차분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는 일부러 배를 강조하려는 듯 붙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심한 표정으로 앞에 앉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할 얘기가 뭐죠?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그 여자가 오히려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누군 줄 아시나요? 누구신데요? 저 민준 오빠랑 만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임신도 했고요. 저는 그 여자 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 그 여자는 더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그래서라뇨? 어쩌라고. 내 남편이랑 노란한 상간녀다. 그거 자기소개하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뭐 머리채라도 잡아줘? 그거 바라고 연락했니? 내가 네 수를 뻔히 안다 생각하며 말했더니 그 여자는 당황해서 막 허둥거리더라고요. 아니요. 저 임신했거든요. 저 손끝 하나 건들지 마세요. 뭐라는 거야? 저는 코웃음 치고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지 계획과 달리 제가 화도 안 내고 아무렇지 않아 하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이혼해주세요. 그쪽은 임신도 안 된다면서요. 사실 저 오빠랑 그쪽보다 먼저 만났고. 그래. 이혼해줄게. 임신까지 했다는데. 내가 이혼해줄 테니까 강민준 데리고 가서 살아. 저는 그냥 말 자르고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개소리를 계속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네? 해줄게. 네가 데리고 살아. 됐니? 그 여자는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오빠가 저랑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만나도 상관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 왠 줄 알아? 그런 놈이랑 같이 살면 네 인생만 못되는 거거든. 남편이나 시부모나 얼마나 시궁창 같은 인간들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될 거다. 이혼해줄게. 근데 유부남 꼬셔서 애까지 가졌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 알지?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는 알잖아.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통수에 느껴지는 그녀의 당혹스럽고 불안한 시선을 무시하면서요.
그날 밤 남편은 예상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가득했는데 저는 그냥 이혼해주겠다는 답장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자기도 다 듣고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민준이 애까지 가졌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너희 살던 집 전세 보증금 말이다. 그거 민준이랑 반반하지 않았니? 언제쯤 빼서 반반으로 나눌 수 있겠어?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불륜 저지르고 상간녀가 임신하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은 전세금 반반 나누자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면 웃음이 나옵니다. 어머니, 정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며 이것저것 들인 돈만 해도 얼만지 아세요? 그리고 정식으로 채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은 제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자도 제대로 안 갚으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됐습니다. 이미 제가 가압류 걸어놨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등기 아직 안 날아갔나요? 뭐라고? 어머님은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제 돈부터 먼저 갚으세요. 그나마 있는 그 펜션까지 날릴 거 아니면요. 뭐라고?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뒤통수를 쳐? 도대체 언제 그랬던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뒤통수는 어머님 아들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치셨죠. 저 다 알아요. 그 여자 펜션도 놀러 갔었던데요. 어? 참 대단들 하세요. 제가 투명인간인 줄 알았네요. 그 여자 며느리로 들여서 사세요. 제가 미련 없이 끝내줄게요. 저도 강민준 그 인간한테 미련 없고요. 돈이나 똑바로 갚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기아 많은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카톡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발 가압류만 풀어달라고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뭔 소리를 해도 저는 코웃음 치며 말해줬죠.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네 몫으로 돌아갈 몇천 전세보증금? 그것도 나중에 나한테 위자료로 다 줘야 될 거다. 그리고 네 소중한 애인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했거든. 네가 대신 내주든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해봐. 참고로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래도 내가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 찍어준 것만으로도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 상간녀도 고마워해야 하고 내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혼해주잖아.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넋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와,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진짜 무섭다. 내가? 나는 너랑 니네 부모가 더 무서워. 뒤통수 제대로 때려놓고 누구더러 무섭대. 긴 말 필요 없고 앞으로 할 말은 내 변호사랑 얘기해. 알았니? 그게 남편과의 직접적인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결국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시댁은 헐값에 펜션을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은 가압류권자인 제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잘하게 빌려갔던 돈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려하여 신혼집 전세 보증금 역시 제가 모두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이혼을 했고 저희는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그 들려온 소식들은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PT샵은 계속 적자였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펜션도 잃고 빚만 떠안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 시부모님이 작은 집 하나 겨우 구해서 다 같이 산다고 들었어요.
멀쩡히 있는 며느리 배신하고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여기더니 좁아 터진 집에서 다 같이 사니까 어디 좋겠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뜻밖에도 상간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말도 못하게 푸석푸석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양손에는 짐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청 고돼 보이고 지쳐 보였어요. 아이의 짐까지 있는데 택시조차 못하고 땀 흘리며 걸어가는 듯 했죠. 상간녀는 마주 걸어오던 저를 봤고 저도 상간녀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문득 걸음을 멈춰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눈빛은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쓰레기 더미를 나한테 넘겼냐는 표정 같기도 했죠. 저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갔는데 나중에 건너듣기로는 그 여자가 결국 애를 시어머니한테 놔두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결국 도망갔고 남편과 시부모는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불행을 바라보며 고소해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행복을 가꾸는 데 집중할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이별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배신의 대가로 제가 무엇을 남편에게 돌려주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8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캘리그라피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때때로 캘리그라피 전시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인 연년생 딸과 아들도 있습니다. 딸은 대학생인데 현재는 호주로 교환학생을 가 있고요. 늠름한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입니다. 지금 제 삶이 비교적 평온해 보인다면 그건 아마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배우자 때문에 소갈이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사실 결혼 생활 내내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지독한 사업병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사업으로 언젠가 성공할 거라고 했지만 결혼 생활 내내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남편 대신 제가 생활을 책임져야 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보험 영업이었어요. 결혼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때 보험 영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너무 어렵고 배울 것도 많았지만 악발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성실함 때문인지 아니면 절박함이 만들어낸 능력인지는 몰라도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그에 따른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네 식구 생활비, 애들 교육비, 심지어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까지 전부 제가 번 돈으로 해결했거든요. 나중에는 회사에서 나와 따로 개인보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은 평생 동안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나마 능력이 있으니 괜찮다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탈이 나더군요. 밤낮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저더러 당장 일을 그만두고 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당장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제 몸이 버텨주질 않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보험일을 모두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꾸준한 치료와 휴식을 가진 덕분에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어요. 몸이 좀 나아지니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샘솟더군요. 남편은 여전히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기에 제가 돈을 벌어야 했기도 했고요. 그럴 무렵 시작하게 된 게 캘리그라피였습니다. 막연하게 예전부터 붓글씨 쓰기나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해서 단기적으로 배운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맘때 캘리그라피의 매력에 푹 빠져 본격적으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서예가나 캘리그라피 작가분들과 인연도 되고 또 그 인연으로 작게나마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고 문화센터에 수업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작은 카페를 차렸고 거기에 제 캘리그라피 작품들을 채웠어요.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글과 그림도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 글씨와 카페 분위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동네의 사랑방 같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도 나름 성공을 했었고 캘리그라피 작가나 카페 사장으로 나름 괜찮았기에 그런 저를 보며 남편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 그런 말들을 곧잘 했습니다. 와이프가 능력이 좋아서 다 먹여 살린다. 와이프 잘 뒀다. 걱정이 없겠다. 그런 소리를 말이죠. 물론 저를 향해 칭찬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런 말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겉으로는 허허 웃었지만 속으로는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본인 대신 와이프가 총대 메고 가게를 이끌고 나가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못난 인간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번 개발 아이템은 정말 달라.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고 성공 가능성도 아주 높아. 내가 그동안 당신 속썩인 거 다 아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제발. 여보, 마지막이라는 말 우리가 결혼하고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당신 사업한다고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 기억은 해? 내가 당신 기죽을까봐 매번 별말 안 하고 넘어갔지만 나라고 안 힘들었겠냐고. 알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더 신중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니까. 이건 정말 돼. 사업 자금 많지도 않고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정말이야. 당신이 조금만, 정말 조금만 보태주면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성공시킬게. 당신이랑 우리 애들 나도 호강 한번 시켜보자. 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그런 식으로 부탁한 게 한두 번이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이들 아빠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또다시 남편의 마지막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 통장을 깨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여기,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또 잘못되면 우리 정말 끝이야. 2번 다시 당신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명심해.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의 믿음 절대 잊지 않을게. 내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게. 좀만 기다려줘. 솔직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모은 돈을 건네줬지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남편의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신기술 관련 아이템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던 건지 아니면 정말 남편에게 뒤늦게 사업운이 트인 건지 하여튼 정말 잘 됐습니다. 한번 사업이 트이니 탄탄대로더군요. 일이 잘 되고 거래처가 확 늘어남에 따라 남편은 좀 더 큰 곳으로 사무실도 이전했고 직원들도 더 뽑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무실도 한 번 더 이전했고요. 남편의 사업은 가파르게 성장세를 탔습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준 보람이 있구나 싶었고 제 주변에도 다 남편의 성공을 축하해줬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비싼 외제차로 차를 바꿨습니다. 5명 안팎이던 직원들도 수십 명으로 늘어났죠. 저희는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죠. 늘 돈 걱정에 시달리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풍족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으니까요. 남편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인 것처럼 자랑스러웠고 이제야말로 우리 가족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돈과 성공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바이오 미팅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가. 아마 좀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주말에 골프 약속 잡혔어. 새로 거래처 뚫으려면 어쩔 수 없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등등 나중에는 남편의 얼굴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좋기는 한데 남편은 너무 바빠졌고 더불어 가족들에게도 눈에 띄게 냉담해지고 귀찮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징징거리지 말라고 도리어 화를 막 냅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거만하고 권위적인 모습만 남더라고요.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외박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남편의 당연한 변화라고 바빠서 그런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밤늦게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 통화를 했고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거래처 사람이니 신경 끄라는 소리까지 했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휴대폰은 또 얼마나 잠가두는지. 가장 큰 건 제 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묘하게 설레 보이고 들떠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연락도 잘 되지 않은 채 늦게 오면 불안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갔죠. 애써 외면하려 해도 불길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그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뒤를 캐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심부름 센터로 말이죠.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심부름 센터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맨 처음 사진이 남편과 젊은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뒷모습이지만 남편임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들을 보니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겠더군요. 남편 회사에 다니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최서연이라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 싹싹하고 부침성 좋게 굴었거든요. 사진에는 남편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최서연에게 가방을 사주는 모습, 조심스레 함께 차에 올라타는 모습, 최서연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남편의 차가 들어가는 모습 등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최서연에게 온갖 명품 선물은 물론이고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까지 대주고 있다더군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10수년간 남편의 실패하는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제 젊음과 건강을 바쳐 이룬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런데 저를 기가 막히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의 직원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였죠.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소연 씨에게는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예, 결혼 약속까지 한 약혼남인 것 같고 직업은 회계사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까지 있는 여자가 10살 많은 회사 대표인 제 남편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니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스릴을 즐기는 걸까요? 제 남편은 또 뭐란 말인가요? 젊은 여자에게 홀려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조강지쳐 배신하고 둘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0수년간 헌신했던 제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증거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밥 차려달라고 밥 타령을 하는데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요. 저는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서 뭐 했어? 회사에 있었지. 뭘 어디 있어. 최서연 집에 간 건 아니고. 뭐라고? 남편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앞에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게 당신이 말하는 회사 일이야? 최서연이랑 호텔 들락거리고 명품 사주고 오피스텔 월세까지 대주는 게 당신 사업이냐고. 이게 뭐야? 내 뒤를 캤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와, 진짜 소름 끼치네. 하다 뒷조사하는 사람까지 썼어? 하면서 자기가 더 펄쩍펄쩍 열을 내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창 혼자 난리를 치더니 어느샌가 가만히 있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은 자기 혼자 정리된 듯 말했습니다. 그래, 다 알았다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하겠어. 맞아, 나 최서연이랑 만나. 그리고 나 그 여자 사랑해. 이제서야 진짜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 라는데 한참의 생각 끝에 고작 하는 말이 저런 거라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죠. 미안하다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으니까요. 뭐? 그 여자를 사랑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그동안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며 이 가정을 지켰는지 잊었어? 나는 뭐 피눈물 안 흘린 줄 알아? 사람들이 당신 칭찬할 때마다, 마누라 잘 둔 덕에 다행이라고 할 때마다 내 자존심은 땅바닥에 처박혔다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난 언제나 무능력하고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했는 줄 알아? 당신 사업이 안 됐던 게 내 잘못이야? 왜 나 때문에 당신이 불행했다고 생각해? 나한테 고마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불행했다고? 그게 말이야? 그리고 그게 바람 피우는데 정당한 이유라도 돼? 이게 당신이 내 헌신에 보답하는 방식이야? 솔직히 말해줄까?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 못 느낀 지 100만 년은 됐어.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여자가 아니야. 그냥 애들 엄마일 뿐이야. 근데 서연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날 존경하고 따라준다고. 서연이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 들어. 나는 그런 여자가 필요해. 차라리 잘 됐어. 언제 말할까 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내 뒤 다 캐고 다녔으니 그냥 얘기할게. 그만하자. 나야말로 이제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그만 살고 싶어. 솔직히 당신도 이런 꼴까지 보고 나랑 더 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혼하고 서로 새 출발하자. 당신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즐기면서 홀가분하게 살아. 응원할게. 라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 뒷수습을 하느라 밤낮 없이 보험 영업으로 뛰어다녔던 날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했던 날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워했던 날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허탈감과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마저 외면하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완벽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통이 차올랐고 비참했습니다. 그 충격이 며칠 동안 갔고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5kg나 빠져버렸어요.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라는 게 참 크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편으로 너무 억울하고 악이 받쳤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주저없이 저를 버렸던 남편에게 저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끝날 땐 끝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렇게 저는 먼저 최서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서연에게 연락해 할 말 있으니 내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들어선 최서연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하더군요. 제가 연락을 했으니 지도 대강 왜 부르는지 눈치는 챘을 겁니다. 또 남편에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테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앉아요. 네, 내가 무슨 일로 불렀는지는 알죠? 아니요. 저는 일단 잡아떼는 거예요? 다 알고 왔잖아요. 저는 최서연 앞에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최서연은 눈앞의 증거들을 직접 보더니 당황스러운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차 싶은 얼굴이었죠. 이래도 잡아뗄래요?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랑 사장님은 정말 그냥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증거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로 보여요? 당신 부모는 딸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결혼할 남자도 있다면서. 직업이 회계사라던데? 제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니 최소연의 표정이 아주 가관스럽게 변하더군요. 그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네 부모님은 얼굴은 어떻게 보고 개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너 상간 소송할 거야. 근데 그냥은 안 해. 네 주변 사람 모두에게 다 알릴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너네 가족도 네 약혼남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제 말에 최서연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선물도 사주시고 하니까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 정도 사이 아니잖아. 내 남편은 나랑 이혼하고 너랑 진지하게 시작할 생각까지 하던데? 그 말에 최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닙니다. 무슨요. 저 사장님이랑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저 약혼자도 있고 내년에 그 사람하고 정말 결혼해야 돼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합니다. 꼭 결혼해야 돼요. 사모님, 제발 소송만은 말아주세요. 네? 저는 무릎 꿇은 최서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 여기서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내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조언이니까. 제 말에 최서연은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기회요?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한 듯 했고 저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최소연도 곧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와 끝내고 최소연과 새로운 시작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최소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최소연을 만나고 돌아온 저는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에게도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남편도 저와의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따질 게 많았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 이혼 조건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저희는 40평대의 현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재산 분할로 그 아파트를 내 명의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도 별도로 청구한다고 했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결혼 생활 내내 헌신한 걸 생각해서 남편의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해야 마땅하지만 집과 위자료 요구만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회사 지분까지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걸 통째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자기 회사 지분을 왜 요구하느냐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이면 그냥 이혼이고 뭐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이 말아먹은 돈이 얼마며 내가 전반적인 생계를 다 책임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묻겠다고 했죠. 현재 사업의 초기 자본도 제 거니까요. 남편도 자기 변호사랑 얘기를 해봤나 본데 저한테 차라리 지금 집을 주고 이혼을 속히 마무리하는 게 본인한테도 더 나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최소연이 내야 하는 위자료도 자기가 줄 테니 위자료 소송은 따로 걸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제가 은근하게 유도했을지도 몰랐던 의외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최서연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뭘로 소송을 건다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사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모양이었죠. 최서연은 저에게 상간소송을 당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로 둔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박 사장님을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사모님께서도 저에 대한 소송은 안 해주실 수 있죠. 사실 저는 남편이 최서연의 위자료를 준다고 했기에 소송을 안 걸 생각이었는데 최서연이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다는데 제가 말릴 이유도 없잖아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소송 안 걸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최서연의 선택이 좀 놀랍긴 했지만 저한테는 손해될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복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최서연은 정말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그 둘의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강지처인 저를 버리고서라도 최서연이 좋다고 자기의 마지막 사랑이니 어쩌니 별 연병을 다 떨었는데 그 최서연은 남편에게 권력형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꼴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최서연을 설득한 모양이지만 그게 안 먹히니 이를 갈고 대응하더라고요. 남편은 최서연이 자기와 합의하에 만났을 뿐더러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냈다면서 최서연의 행동은 명백한 무고이자 꽃뱀 행위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법적 안팎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과 폭로를 퍼부었습니다. 최서연도 처음에는 제가 자기에게 상간소송을 걸거나 자기 약혼남에게 말할까봐 걱정돼서 일부러 저 보여주려고 남편에게 고소를 하는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막상 둘이서 소송이 진행되니 서로 진심으로 빈정이 상한 것 같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둘은 알아서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추악한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는데 정말 가관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추접스러운 스캔들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겨우 작은 성공을 이끌어냈던 남편의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죠. 남편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는 결국 남편 본인 스스로 추락시킨 꼴이었습니다. 상간녀인 최서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되진 못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그녀의 거짓말과 탐욕스러운 민낯이 드러났고 소송에서도 패소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이 그 과정에서 그녀의 회계사 남자친구를 알아내서 직접 다 폭로를 했다고 하더군요. 최서연은 자기 약혼남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했는데 결국 제 남편의 입으로 다 알게 되고 파혼까지 당한 거였죠. 전 남편과 최서연은 그렇게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 나락으로 끌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싸움 끝에 그 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요? 저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싸움 끝에 받아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순간 오히려 십수년간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더군요. 물론 결혼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후련함과 해방감이 더 크더라고요. 그 전엔 제 카페에서 좋아하는 캘리그라피 작업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수강생들이나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의 비참한 소식이 들려올 때면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조강지처를 배신한 대가는 이렇게 혹독한 것이구나 라고요. 인과응보, 어쩌면 세상은 참 공평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의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